대출자 초비상이라 대출한도 확 줄여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정부는요. 가계부채가 워낙 늘어나니까 이거 이대로 계속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단단히 결심을 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DSR을 도입을 하는데 앞에 스트레스가 붙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합니다.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하게 되면요. 대출금리가 확 줍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1억 연봉 직장인 대출 한도를 봤을 때 감소율이 과거 그냥 DSR을 적용했을 때하고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을 때 차이는요. 11.1%나 줄어듭니다. 11.1%. 예, DSR로 적용을 해서 했을 때는 6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스트레스 DSR로 하게 되면 2024년 2월 26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6억입니다.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스트레스 DSR을 적용 범위를 말입니다. 100% 다 하지 않고 절반만 하기 때문에. 예, 절반만. 그리고 2024년 하반기, 6월 30일 이후란 뜻이겠죠. 하반기에는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 DSR을 온전히 100%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5억 6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6억 3천만 원 받던 대출이요. 7천만 원 빠져서 5억 6천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DSR이 도대체 뭐냐? 뭔데 대출을 줄이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은행의 DSR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버는 소득 대비해서 내 소득의 40%만 원리금에 원리금 납부를 해라. 40% 이상 가면 대출 안 해준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의 연봉자라면 40%면 4, 5, 20이죠. 2천만 원까지 1년에 원리금으로 나가야 되지 2,010만 원이 나가면 대출 안 해준다예요. 원금과 이자가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한 180만 원, 19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5천만 원 연봉자면. 그런데 이 스트레스 DSR은요. 스트레스가 그냥 쉽게 우리가 해석하자고요. 그냥 가산금리라고 하자고. 가산금리. 그게 편합니다. 이게 스트레스 금리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가산금리라고 하면 되고요. 가산금리를 쉽게 말하면 더 붙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자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리가 더 높아지면 원금과 이자 규모가 커지겠죠. 원금과 이자 규모가 커지면 대출 전체는 줄어들겠죠. 맞습니다. 이자가 늘어서 대출이 감소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적게는 1.5%, 많게는 3%까지 적용을 합니다.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은요.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은 거하고 현재 금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얼마냐. 차이가 0.6%포인트가 난다. 그럼 1.5% 적용하는 거예요. 1.5%가 최하니까. 그런데 차이가 3.7%포인트가 차이가 난다 하면 3%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용 범위가 이자가 늘잖아요. 그러면 원리금 상환 규모가 커지겠죠. 원리금 상환 규모가 커지니까 대출은 그만큼 줄어든다. 아마 이해가 되게 쉬울 겁니다. 은행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은행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비은행 대출 금리는 DSR이 50%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금리, 가산 금리를 1.5%에서 3%를 더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가 늘어서 대출 금액이 줄어들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다. 연 5%다. 그러면 스트레스 금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연 5.04%인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3억 3천만 원인데 여기에 연 5.04%니까 이게 과거에 쭉 비교를 해봤더니 최고금리하고 지금 현재 금리하고 차이가 0.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은. 그래서 가산금리, 최하금리인 1.5%를 더 붙였어요. 그러면 지금 1.5%를 더 붙이면 6.54%죠. 6.54%. 그러면 대출금리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왜? 이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리금을
합산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3억 1,5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내년 하반기를 가면 이게 3억까지 줄어듭니다. 5억 연봉 대출자는 9.1% 3천만 원의 대출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가계신용대출이 지금 역대 최고잖아요. 1875조 6천억 원이잖아요. 1875조 6천억 원.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1875조 6천억 원이면 이게 버틸 수 있는 그 한계치가 넘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 세계 주요국 대비해 보면요. 대한민국이 호주 다음입니다. 호주가 118.8%, 111.8%인데 대한민국이 105%, 2022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 61.3%밖에 안 되고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도 우리에 대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워낙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이거 가계부채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게 갈 거라고. 가계부채의 어떤 충격이 굉장히 커지고 결국은 대출 축소가 될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이 되고 있는 것. 저는 그게 말입니다.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약간 두렵다는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관진 TV가 전체 분위기는요. 좀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시장 자체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가계부채 딜레버리징이라고 하죠. 가계부채 축소시키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나쁜 상태에서 가계부채를 강제적으로 축소를 시킨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충격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정부는 사실은 가계부채를 한쪽은 죽이고요. 한쪽에는 늘리고 있어요. 가계부채를. 어떤 쪽에 늘리는지 다음 아이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정책인지 아닌지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사를 다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나쁘고 저성장의 어떤 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줄이고 재정정책을 더 확대한다? 이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계부채가 분명히 많이는 아니지만 줄어들 가능성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우리도 마련해야 됩니다. 가계부채가 준다는 건 경기가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앞으로 더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